사이키델릭 록은 밤문화와 히피, 그리고 약물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960년대 풍요로운 미국에서 히피들은 왜 나타난 것일까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록 음악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밤문화의 시작부터 히피와 약물, 그리고 사이키델릭 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반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문화란 주류 문화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문화라는 뜻인데요. 1960년대 서구권에서 일어난 반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가치관 대신 평화, 자유, 그리고 해방을 갈망하는 움직임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전쟁 이후 풍요로운 세상에서 반문화가 생겨났을까요? 반문화의 주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사회적 운동의 발생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기존 체제를 불신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강대국들은 더 작은 나라와 전쟁 혹은 정치적 개입을 반복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의 예로 베트남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던 정부의 목소리와 달리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실제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었죠. 그리고 특히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정부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이 퍼지면서 젊은 층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존재하던 여러 사회적 운동들 또한 반문화의 성장을 도왔는데요.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환경오염,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 당시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항하여 각 집단에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이러한 사회적 운동들은 각각 다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문화가 시작된 이유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운동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문화의 움직임은 문화와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시골로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기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닌 영적 의식, 요가 등의 자기 수행을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생활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히피들인데요. 이 히피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반문화의 특징처럼 이들도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집단이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저항의 방식은 사회로부터 스스로 낙오되고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무정부주의, 평화주의, 성적 자유, 그리고 약물 등 히피들이 가지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히피만 설명하다가 영상이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 록 음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였던 약물 문화를 집중해서 알아봅시다. Hi, hello. What does all this symbolize to you? I don't know. Anything at all? Yeah, I think it's nice. It's nice. Yeah. Why is it nice? I don't know, because they can express what they think. People can express it. Are you 히피들은 약물의 사용 시 느껴지는 강력한 환각을 신비한 종교적 상징처럼 여겼는데요. 이를 통해 LSD나 실로시빈 같은 약물 사용을 옹호하는 하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약물 문화를 이끈 주요 인물로는 티머시 리어리 박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인 그는 약물 사용 옹호자였는데요. 약물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물을 사용하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등 약물 사용을 옹호하는 연구를 발표하며 약물 실험 문화의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약물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문화를 대표하게 되었고 사이키델리아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이키델리아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왜곡되고 초현실적인 비주얼이나 밝은 색상 혹은 전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이키델릭한 복장이나 사이키델릭 예술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음악에 있어서는 LSD가 주는 세 가지 환각, 몸과 정신이 분리된 느낌, 찰나가 엄청 길게 늘어지는 느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흐물거리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시타르 같은 인도 음악 요소, 음악 효과와 리버브, 혹은 소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팬닝과 같은 정교한 스튜디오 효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이키델릭 록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자면 앞서 설명한 스튜디오 사운드를 활용한 환각적인 느낌과 새로운 악기의 사용 외에도 즉흥적인 연주 그리고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가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록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곡들이 나오고 발전했는지 살펴봅시다. 명확히 누구 하나를 시작점으로 꼽기는 어렵지만 초기 전개에 영향을 준 세 밴드가 있었습니다. 비틀즈와 야드버즈 그리고 버즈인데요. 비틀즈는 앨범 러버 소울의 노르웨이진 우드에서 서구 그룹 최초로 인도 악기인 시타르를 도입하여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밥 딜런을 만난 이후 본격적으로 마약과 딜런의 음악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문학적인 가사, 포크 느낌의 음악, 이국적인 사운드가 들어간 결과물이 바로 이 러버 소울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역사가 조지 케이스는 러버 소울을 사이키델릭 시대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비틀즈의 두 앨범 중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러버 소울과 후술할 리볼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야즈버드의 기타리스트 제프 백은 기타 이펙터를 사용해 시타르와 유사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이후 나올 사이키델릭 느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버즈는 비틀즈의 영화 A Hard Day's Night을 보고 음악적인 영감을 얻어 몽환적인 전기 기타 사운드의 미스터 탬버린 맨을 발표했는데요. 이 곡의 성공은 포크록을 대중화시켰고 사이키델릭 사운드 초기의 실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야기됩니다. 이렇듯 초기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여러가지 실험들로 생겨나고 있었을 때 당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향유했던 히피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비교적 저렴한 집값을 가지고 있었고 느슨한 약물 규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트풀 데드,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이 이곳에 살며 공짜 공연을 열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히피 문화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레이트풀 데드는 애시드 테스트라는 LSD 옹호 파티에서 연주를 하며 애시드 록이라는 장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애시드 록에 대해 짧게 언급하자면 애시드 록은 사이키델릭 록의 하위 장르로 사이키델릭 록보다 더 무거운 사운드와 즉흥적인 잼이 특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애시드 록과 사이키델릭 록을 분리할 수 있지만 60년대 후반 당시에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상에서도 설명하기에 복잡해지니 우선 해당 영상에서는 사이키델릭 록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르적 실험이 시작되고 다른 밴드들도 점점 사이키델릭 음악을 내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이키델리아가 팝 주류로 부상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 비치보이즈의 팻 사운드와 비틀즈의 리볼버가 존재합니다. 비치보이즈의 팻 사운드의 수록곡 I Just Wasn't Made For These Times는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를 위해 이례적으로 테레민이라는 악기를 사용했는데요. 손을 공중에 대고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악기입니다. 비치보이즈는 이 팻 사운드 앨범을 만들 당시 앞서 설명한 러버소울의 수록곡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느낌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이 팻 사운드가 발매되자 이번에는 비틀즈가 역으로 예술적인 사운드에 감동하여 후에 페퍼 상사 앨범 제작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비틀즈의 리볼버는 바로 이전 앨범인 러버소울보다 훨씬 실험적인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명한 사이키델릭 걸작 중 하나인데요. 역재생 사운드를 최초로 삽입한 비사이드의 레인이라는 곡과 함께 가변 속도와 같은 스튜디오 기법, 드론 스타일의 멜로디, 그리고 사이키델릭 관점의 가사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사이키델릭 앨범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러한 유명 밴드의 대표작들 외에도 13 Floor Elevators 같은 게러지 밴드들도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은 최초로 앨범에 사이키델릭이라는 형용사를 넣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 1967년 사이키델릭 록은 상승세를 맞이하는데요. 이 당시에 나왔던 대표적인 밴드와 몇 가지 곡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미국 밴드 더 도어즈가 이때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짐 모리슨의 시적인 가사와 다크한 분위기로 유명한 밴드입니다. 도어즈의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은 당시 나온 다른 앨범들보다 더 어두운 사운드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1위 싱글인 Light My Fire에 힘입어 이 앨범은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비틀즈가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와 페니레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추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이 영국식 팝 페스티벌 무드의 시초가 되었다고도 하는 곡들입니다. 파스토랄은 목가적인, 쉽게 말해 시골 같은 느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사이키델릭 사운드이지만 앞서 설명한 더 도어즈의 노래들이 강렬한 원색, 거대한 우주 같은 이미지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면 핑크 플로이드 초기 앨범의 사운드는 그보다 훨씬 작고 아기자기하게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I want to tell you a story about a little man. 같은 시기에는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Soldier Stick Pillow가 발매되는데요. 이 또한 큰 주목을 받은 앨범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수록곡인 White Rabbit과 Somebody to Love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White Rabbit의 경우 약물 은유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And the ones that mother gives you don't do.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책을 읽어주면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양보를 하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는 그 이중성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반문화의 특성이
가사에 드러나는 부분이죠. 3월에는 그레이트풀 데드 또한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인 더 그레이트풀 데드를 발표합니다. 앞서 설명한 제퍼슨 에어플레인과 함께 유명한 사이키델릭 밴드 중 하나인데요. 제리 가르시아의 유려한 기타 연주와 초기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연 한 번에 수십 분씩 이어지는 끝없는 즉흥 연주로 유명한 밴드이기도 하죠. 이후 5월에는 비틀즈의 그 유명한 서전 페퍼스 롤리아즈 클럽 밴드가 발매되었는데요. 당시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음반입니다. 가상의 밴드가 공연을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수록곡들이 하나의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아주 제대로 주는 음반이기도 합니다. 그 사운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전에 팻 사운즈로 비틀즈에게 영향을 주었던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월슨이 이 앨범을 듣고 비틀즈를 음악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당시 이 음반이 발매되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모방하려 하기도 했고 반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967년도에는 앞서 설명한 밴드들 외에도 크림, 지미 앤드릭스, 도노반 등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세상에 쏟아내며 그야말로 사이키델릭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키델릭 음악들이 쏟아져 나올 때 히피들 또한 한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1월 그 티머시 리어리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 휴먼 비인 행사를 열었고 이때 그레이트풀 데드와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밴드가 무대에 오르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애쉬버리라는 지역이 전국 히피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여름에 썸머 오브 러브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애쉬버리로 몰려든 현상을 말합니다. 이 히피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전쟁 대신 사랑을 이라고 외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약물과 음악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히피들이 모인 상태에서 마침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었고 당시 미국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부족했던 지미 앤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더 후 등이 참여하여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아 유명 밴드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0년대 후반까지 사이키델릭 록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가사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음악 길이는 계속 길어졌는데요. 북한에는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이나가다다비다 같이 17분 길이의 곡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최고의 밴드들과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면서 사이키델릭 록의 인기는 최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The Woodstock Music and Art Fair, the 3-day Aquarian Exposition at White Lake and Bethel, New York, will give you uncomplicated, unhurried, calm days of peace and music. 우드스탁은 뉴욕주 베델에 있는 맥스 야스거의 낙농장에서 열린
음악 축제인데요. 원래 5만 명 정도의 관객을 예상하고 티켓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46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들었고 록 역사상 중요한 페스티벌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레드 제펠린, 롤링스톤즈 등 당시 유명했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밴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실험적 음악을 많이 했던 유명 아티스트 프랭크 자파는 진흙이 너무 많아서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프랭크 자파가 깔끔쟁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히피나 마약 문화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드스톡은 예상치 못한 인원에 비해서는 사고가 적었던 편이지만 페스티벌 이후 3일간 742건의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사이키델릭 록은 이처럼 반문화 그리고 히피와 연관이 깊고 그들과 같이 성장한 장르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마약 규제와 더불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히피들의 행동들, 찰스 맨슨이 일으킨 끔찍한 살인사건,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알타몬트 사고와 같은 여러 문제들도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70년대 초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지미 앤드릭스, 제니 조플린, 짐 모리슨 등의 사이키델릭 록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사망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이키델릭 록 장르는 히피 문화가 시들해져감에 따라 손을 잡고 주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키델릭 록의 태동기부터 몰락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이키델릭 록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음악학자 에드워드 메커는 사이키델릭 음악을 세 갈래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갈래는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하드 일렉트릭 갈래입니다. 크림, 야드버즈, 그리고 지미 앤드릭스가 이 흐름을 주도했는데 이들은 블루스를 강력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바꾸었고 피드백과 같은 여러 소음을 음악적 표현으로 끌어들이고 현란한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묵직한 리프와 파괴적인 사운드는 이후 하드록과 헤비메탈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재즈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갈래입니다. 트래픽이나 콜로세움 같은 밴드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록의 틀 안에 재즈적 특성을 결합한 즉흥 연주와 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음악적 기교를 중시하는 재즈 퓨전과 실험음악 장르로 계승되며 대중음악의 기술적 지평을 넓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낭만적 클래식 갈래로 주로 비틀즈 후기 음악에 영향을 받은 갈래입니다. 무디 블루스와 핑크 플로이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은 비틀즈가 초기에 시도했던 클래식 음악적 요소들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갈래는 이후 장대한 서사와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는 거대한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사이키델릭 록이 정착시킨 사운드 디자인은 이후 나오는 전자음악의 제작 방식에도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즉 이렇든 저렇든 락 음악에 있어서 더 다양한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한 그야말로 락 역사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반문화, 히피 문화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사이키델릭 록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려니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여러 부분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이키델릭 록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밴드들을 하나하나 모두 소개할 수가 없어서 쇼킹블루 같은 몇몇 덜 유명한 밴드는 아예 언급조차 못했고 크림이나 프랭크 자파 등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밴드들은 다음번에 해당 밴드에 대한 내용만 따로 빼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이키델릭 장르를 많이 들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자주 듣던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비틀즈의 전 앨범을 많이 듣는 편이지만 유난히 리볼버 앨범에 손이 잘 안 갔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관심이 새롭게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끝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락 장르 소개 혹은 밴드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